너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보면 볼수록 나 진짜 오기 직전까지 찾아보고 왔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들의사 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원장 친구 위즈 정신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그 조회수 1위 아닌가요? 그쵸? 영상을 이제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죠. 소아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주세요 하는 그 부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유, 근데 네. 참 죄송하게도 저는 소아정신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것 정도이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듣기에 좀 편안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공부를 좀 시작을 하고 진짜 공부 수준에서도 한번 보고 다시 유튜브도 이제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찾아본다고 하는 수준에서도 보고 블로그 같은 것들도 보고 다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정신과 선생님들이 만드신 유튜브가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없어요. 좀 찾아서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나마 몇 분이 지금 올리기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김선주 선생님 소아정신과 전공은 아니시지만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떤 소명을 가지고 지금 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떨어진다. 발달상의 장애도 있다. 예를 들면 뭐 그 언어 발달이라든지 대근육, 소근육 이런 발달도 떨어지고 특정 호기심이나 관심에 너무 집중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엄마들을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료 시간이 막 길진 않잖아요. 한 아이를 만나는데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이제 되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다른 이웃을 보는 여러 번 본 사람인데도 한 번도 막 인사를 못하고 숨어요. 집을 떠나는데도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엄마랑의 뭐 그런 애착 같은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너무 한 가지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제가 이럴 거예요 아닐 거예요를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엄마들은 뭘 고민하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어제 진짜 충격받았어요. 10개월인데 검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5개월인데 뭐 아이 컨택이 안 된다. 그 자폐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건 좋은데 조금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면도 있다. 근데 이런 게 뭐 피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엑스레이 찍어서 딱 나오면 명확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자꾸 18개월 미만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거의 무슨 교과서 얘기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18개월 미만에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영유아 발달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신생아 발달까지 포함을 해서 출생 후 14일에서 35일에 한 번, 맨 처음.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6개월에 그 두 번째를 하는데, 이 신생아 검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4에서 6개월에 이제 많이들 처음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 영유아 검진 항목에 발달 평가 항목이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아직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뭐 엄마 아빠가 체크해 오시는 것도 별로 없죠. 뭐 병원에 와서 신체적인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지, 뭐 진짜 우리가 그 발달 평가 안에 있는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뭐 자조 이런 항목들을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른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에요, 사실. 한국 나이로 3살? 네, 그 정도면 할 수 있고요. 네, 그 정도면 거의 대부분 심한 아이들은 확실히 진단 내릴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진짜 애매하다 라든지
언어 발달은 괜찮다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확정적으로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사실은 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공부 너무 잘하고 하는데도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범주 안에 다 넣는 거죠. 제 환자 중에서도 정말 중증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눴을 때 좀 심한 케이스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진료실에서 정말 감기 진료 보기도 힘드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커갈수록 힘도 세지고 뭐 이제 엄마도 컨트롤이 쉽지 않으신데, 엄마가 오실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 죄송해요 라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잡는 것도 힘들고, 저도 막 사실은 막 이 친구를 막 피하면서 봐야 돼요. 진짜 뭐 맞을 수도 있고 진짜 여기 아니면은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한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보호자들의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상태로 계실 것 같아요. 그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속상해 하셨어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있긴 있죠.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극적인 장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아마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번트는 요만큼인데 나머지 발달장애 친구들 이만큼 있는 것 중에서 약간 환타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모님들은 정말 소외받는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종류의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좋아해도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 훨씬 좋고 언어 발달도 좋다 이러면 자동차 그 스펙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보를 촤촤촤 외우는 거죠. 그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고 자동차 맞춘다고 하죠. 뭐 그런다든지 정말 지적인 능력이 아주 독특해요. 피아노를 치는데도 얘는 그래도 가르치니까 피아노도 수업이 따라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만 알려줬는데도 이미 어려운 연주곡까지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는 거죠. 어떤 친구, 제가 본 친구는 간판 같은 거 그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하드보드지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자대고 그려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펜이 있어요. 딱 마음에 드는 그 펜으로만 칠을 하는 거야. 그 볼펜 사는다고 볼일 다 봐요, 그 엄마는. 그거를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퍼거는 지능이 정상이에요. 근데 사회성이 유달리 더 떨어져. 그래서 특징적으로 모노톤의 말투, 리스판스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우리 왜 답정너라고 하잖아. AI처럼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이게 뭐 크면 좀 좋아지냐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언어 발달이라든지 일부 그 사회생활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훈련이나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좋아지긴 한다. 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지만 다른 장애라는 단어의 무게와 같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물론 대학교도 다니고 어떻게 뭐 돈벌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보호자들은 성인이 돼도 항상 보호자가 대동을 해야 되고, 혼자서는 거의 오실 수가 없고, 뭐 아니면 지금도 시설에 생활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청각에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는 소리,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딱딱거리는 소리, 이런 거는 일상적인 소리인데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는 거 외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들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해 비슷한 행동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또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정도이면 예, 뭐 해볼 수는 있죠. 근데 그 너무너무 정도가 심하면 사실 그렇다고 애들을 평생 집에서만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만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약물치료나 예, 감각통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 놓은 상태다. 검사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2, 3년, 뭐 3, 4년 막 이렇게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들 진료는 그냥 이게 연도 자리가 바뀌어요. 기다릴 수 없죠. 18개월에 예약했는데 5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신과가요. 한 사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과나 뭐 이런 데처럼 하루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래서 외래 진료 보통 대학병원 5시 반에 끝나잖아요. 9시까지 보신대요. 그랬는데도 진짜? 자기는 초진 진료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우물만 너무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럼 동네 병원이라도 빨리 다른 정신과 선생님한테라도 한번 꼭 만나보세요. 저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제가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인데도 빠르게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 정신과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다른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언어 발달이라든지 대근육, 소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나이 연령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는 게 낫죠. 적어도 학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네. 중재를 빨리 해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걔가 혹시 정신과에 갔다가 어떤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게 무섭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꼬리표는 바로 달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가서 진단을 뭐 바로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객관적으로 한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사회성이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 만약에 언어 지연이 애가 있어. 두 돌이 됐는데 그에 맞는 언어 발달이 전혀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회성이 사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조금이 아니라 예. 그쵸.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걸 좀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중재를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언어 지연이 있지는 않아요. 언어의 지연이 있진 않지만 이런 다른 발달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말이 더디다 이런 수준도 있고 그치. 진짜 말이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선까지 부모가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보험 안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 뭐 한 사람은 경제활동하고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요. 보통 애들 보면 뭐 일주일에 서너 타임은 뭐 센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 훈련들을 받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근데 1년, 2년 지나면 힘들어요. 지치고 아무 생활을 못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진짜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못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심한 발달장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다 길게 보니까 말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운데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으시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네, 감히 천천히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 안 겪었다, 불면증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네.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거 셀렉션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요즘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리고 이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꽂히게 되거든요. 밤잠 안 자고 계속 검색한다든지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관리가 안 되는데 애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고 짜증이 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자책을 많이 하시겠지요. 내가 좀 제대로 서야 아이도 좀 더 돌볼 수 있고 아이한테 최선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오고 우울증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신다든지 뭐 나름의 취미생활을 찾는다든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네, 병원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다가 1번인 것 같아요. 질환에 대한 원인을 하잖아요. 80%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해. 누가 줬나?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돌연변이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게 덜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이 뭐 주변에서 양육자의 환경, 뭐 내가 얘를 잘못 키워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임신했을 때 태내 환경, 네, 이런 정말 어떤 생물학적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회사를 너무 다니다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얘가 이랬나? 막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집에서 나머지 형제들,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나이 차이라는 게 다 그쵸, 어른이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 다른 형제들에 대한 주기적인 그런 상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쉽지 않겠지만, 얘는 뭐 멀쩡히 잘 크는 앤데 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어디 가서 이제 조금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좋은 의견. 잘했어? 이해를 해주고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시는 거는 못하게 하려고.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자극에 너무 예민해요. 아까 말한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예민하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조금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쟤는 그렇게 소리 질러도 되고, 쟤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건가? 라는 거,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양보해줘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어떤 애기 엄마한테 들은 건데, 이런 친구들이 치과 치료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죠. 힘들죠. 네. 치과 치료 너무 힘들잖아. 저쪽 어디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스페셜한 클리닉을 하루를 만드셨대요. 오! 너무 좋지. 그래서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피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는 아주 어린애들은 조금 어렵고 그룹 치료를 하는데, 정해진 레슨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기에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한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소개에는 무슨 내용을 어떤 목소리의 톤으로 어느 정도 눈 마주침으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거의 약간 대본을 짜주는 듯이 그렇게 정해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 친구 사귀는 거,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뭐 나중에 돈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학습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좀 낫고, 근데 애매하게 떨어진 애들은 뭐 그렇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없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아주 친한 친구들, 예를 들면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특수학교 친구들이나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말마다 모여서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체육관에 농구를 하는데 복지관처럼인지 하여튼 요런 아이들 친구들 팀 만들어서
그렇게 체육 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 하는 거는 뭐 아주 힘들지 않게는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가기가 좀 애매한 정도인 애들도 있거든요. 이거 약 먹는다고 뭐 언어 치료가 잘 되거나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자해 행동이 많이 없다거나 겁이 좀 많아서 바깥에 못 나가는 거지 돌발 행동 이런 거는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병원에 와서 크게 좋아질 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낫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일단 그거는 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2번 울리는 그런 인터넷 광고 너무 많아. 그거 어때요, 선생님? 이 상동 행동이 있잖아요, 네. 진단 기준에. 근데 이제 애들 한창 놀 때는 그 왜 빠지는 게 있잖아. 그냥 뭐 연웅이 공룡 뭐 이런 식으로. 그 빠지는 한때 이거에 홀릭되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 관심사가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어떤 병원 방문을 고민해야 되는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이라고 다 자동차 좋아하고 다 뭐 그 공룡 좋아하고 그러느냐. 그러다가도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느냐. 공룡 할 수 있지, 놀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공룡 시간 끝나고 뭐 밥 먹는 거 할 때는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뭐 공룡에 빠져가지고 공룡 그 놀이터에서 집에 가는 거가 안 돼서 정말 난장판이 생긴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라든지 좋아하는 게 있을 때 나 이거 좋아하니까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보여줄게 너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되면 사회성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냥 나만 이걸 좋아하는 거야. 남이 여기에 쳐다보든 뭐라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거가 과도한 관심 더하기 사회성 결여. 그 연령별로 그리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나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세 미만. 그렇지. 분노 발작식이라고 하죠. 호명 반응, 그 호명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뭐 이름을 불렀을 때 애가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할 때 예전에 이제 제 친구가 물어봐서 제가 김서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달을 건너서 얘가 이렇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친구 역시 대기가 엄청 긴 병원에 이제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뭐 긴 글을 김선주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 줄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애가 잔머리를 쓰는 것 같으면은 일단 안심해라.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잔머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밥 먹기 싫어. 근데 이제 선주야 그러면 이제 계속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죠. 근데 뭐 선주야 뭐 여기 소시지 있다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갔어. 뭐 이러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듣는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번에 9번을 얘가 무시했어도 자기가 딱 좋아하는 걸 캐치하고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거면 걱정을 덜 해도 된다?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딴 데 자꾸 물어본다거나 인터넷만 너무 찾는 것은 엄마의 정신건강상 너무 해로우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소아과에서 영유아 발달 검진 이런 것도 하니까요. 그럴 때도 체크를 자꾸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됩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질문 받을 때 있거든요. 뭐 여기 이 정신과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병원 왔다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막 이게 되게 뭐 막 배신감을 느낀다고 당연히 다른 선생님 의견 다 들어보면 좋고 하는데 이게 정신과 선생님들만의 영역에서는 사실 한 선생님이 쭉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얘의 발달, 3개월 이제 지나서의 이때의 발달,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더 어떤 시리즈로 볼 수 있는 게 좋은 평가인 것 같아서, 물론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충분히 자유를 줘야 되는 건 맞지만 한 번 이렇게 쇼핑하듯이 가보시는 거는 너무 아이도 엄마도 이게 지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녀오신 병원에서 그래도 좀 꾸준히 보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의 벤틸레이션을 좀 제가 들어주는 역할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환자들 많이 있어도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갈 수 있게 저는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모아서 그래.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해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기 힘들어요. 아기 때부터 보던 이제 의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내가 진단한 게 아니어도 이때쯤에 고민하시면서 대학병원 갔었지, 가보시라고 제가 의뢰서 써드렸었지,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어떤 그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막 해줄 수 없을 지언정 가족들을 좀 제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셨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 속상하셨던 내용 있으면은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전 열심히 들어드리고 그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병률이 올라가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사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거나 좀 보기가 좀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크게 보면 이런 사회적 관심이 많아져야 자연스럽게 이런 복지라든지 그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당연히 나라에서 좀 예산도 많이 주고 실제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힘이 좀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같이 시간을 가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저도 이렇게 딱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그렇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거 다루어 주세요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동네병원 한의사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